자, 그러면 오늘도 방송사고로 하지 못했던 한국사 탐구 7교시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사고 때문에 자꾸 이 흐름이 끊겨져 가지고 제대로 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이니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게 워낙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어 가지고 시행착오가 많으니 다시 한번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을 잠깐 점검해 보고 이 뒤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 고대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료가 되는 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두 사서인데, 이 중에서도 정사인 삼국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학계에서, 지금 대한민국 학계에서 제약까지 포함해서 한국 고대사를 다루는데 이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신뢰를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기원 전에,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대부분이 기틀을 잡고 발전해 왔다는 것, 이 흐름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거는 삼국사기에 좀 과대 포장된 내용, 왜곡된 내용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고구려라는 고대 국가는 2세기 초 태조왕, 백제는 한 3세기 중반인 고이왕, 신라는 4세기 말쯤인 내무왕 때에야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 체제가 갖춰지는, 그러니까 사실 명실상부한 고대국가로서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앞에서 언급한 그 시기다 라는 게 크게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지는 학설이 나눠지는 배경엔 뭐가 있느냐면은, 삼국사기와 다른 내용이 중국의 사서인 삼국지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삼국사기와 다르다는 것이고,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비롯한 중국 사서가 더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삼국사기 내용을 어느 정도 무시를 하고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향의 이면엔 뭐가 있느냐? 사실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언급했지만,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비롯한 중국 사서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많고, 왜 앞뒤가 안 맞고 부정확한 내용을 실렸느냐 하는 건,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도 한국에 대해서 틀린 정보 많이 나돌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과사전도 60년대까지도 한국이 갓쓰고 돋보이는 나라라고, 입고 다니는 나라라고 서술이 돼 있는 등 굉장히 남의 나라에 대해서는 틀린 정보가 실릴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다 무시하고, 왜 하필이면 내용도 풍부하고 자국의 역사를 정리한 사서보다도 중국의 사서에 굉장히 소약한 내용, 이걸 믿느냐 라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사서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입각해서 쓰여졌고, 또 당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다는 주장으로 이렇게 됐지만,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일본의 황국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정리하려고 했던 학자들이었다는 것,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스다소 우기치죠. 스에마스 야스가즈 같은 좀 과격파 황국사학자들은 일보다 이제 스다소 우기치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 황국사학자가 요즘 일본에서도 대세고, 지금 일본의 고대사는 물론이고 한국 고대사도 그들의 주장 중심으로 정리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삼국사기가 믿을 수 없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믿을 수 없다고
정리를 했던 사람들, 바로 요런 학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 요 온건파 황국사학자들이라는 얘기가 지난 시간에 핵심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느냐? 일본 고대사를 정리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국 고대사를 얘기하면서 왜 일본 고대사와 일본 고대사의 핵심 사료인 일본서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바로 이 일본서기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 조작이 심한 사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 고대사를 정리했던 황국사학자들조차도 일본서기의 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신한 건 뭐냐면 앞으로 얘기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 비중을 둬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사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마저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역사학은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요 팩트들 정리된 요 팩트를 전제로 해서 구성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역사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아주 지연말단적인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수백 년치의 역사가 조직적으로 조작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일본 최초의 정사라는 일본서기는 바로 과감하게 이것까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황국사학자들도 일본서기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조작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인정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서기의 조작을 인정해놓고 그게 3, 4세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5세기 이전 사료를 뚝 띄어가지고 지 맘대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보면 일본서기의 기록은 6세기 이후거나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뭘로 연결이 되느냐? 일본서기의 내용이 6세기부터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천황이라는 존재가 지배하는 일본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 체제, 이 성립을 아무리 빨리 봐도 5세기 후반을 앞으로 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좀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황국사학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구조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본 고대국가는 5세기 후반에 성립을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정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일본 고대사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한국 고대사를 이 황국사관 틀에 맞춰서 편입을 시키자니 벌써 기본적인 고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 고민은 뭐냐? 한국 고대사를 정리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삼국사기, 이 정사인 삼국사기, 이걸 딱 들춰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예수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를 성립시킨 시기보다 500년 정도 앞서서 한국계 고대 국가가 성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듯이 그냥 나라가 500년 앞에 성립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고대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이라는 얘기가 강조되느냐 라는 것부터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전근대에는 국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통제되는 게 비교적 효율적이었어요. 요즘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자치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런 시기가 아니라 그 고대라는 시기는 이른바 정복국가라는 시기예요. 정복국가 시대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저기 난립한 나라끼리 싸워서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집어먹는 이런 험악한 시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에서 자기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명령 한마디로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와 그렇지 못한 체제. 자기 나라라고 뭐 이를테면 연맹체 정도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으면 병력을 보내라는 명령이 아니라 병력 좀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탁 요청 가지고 험악한 정복국가 시대에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야입니다. 한국의 고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던 가야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영역을 보면 백제신라 못지않은 광범위한 영역과 뭐 문화 수준, 기술 수준 제법 높았다고 일컬어지는 가야가 망할 때까지 주변의 신라나 백제 같은 나라들한테 휘둘리다가 그냥 소멸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고대 국가, 특히 남방에서 외와 밀접한 연관을 가졌던, 고구려는 좀 북방계가 돼가지고 외와는 밀접한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진도 나가는 대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졌던 백제 신라의 고대 국가 성립 시기가 예수 태어나기 전이다. 일본 고대 국가가 500년도 더 후인 5세기 후반에야 성립이 됐는데, 그리고 일본 학자들은 지금도 야마토 정권 외왕권의 성립 시기를 최대한 올려보려고 하지만 올려봤자 기껏해야 뭐 200~300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백제 신라가 고대 국가를 성립시켜서 그 국가 경영의 노하우를 쌓는 수백 년 동안 쌓아오는 이 격차가 겨우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성립시킨 지 얼마 안 되는 외가 이들보다 우위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역사 논리에 맹종하는 사람들이 늘상 강조하는 거, 지금도 일본이 우리보다 두세 배의 인적 자원과 영토, 뭐 영토가 넓으니까 그만큼의 물적 자원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다. 이따위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지금도 중국이 세계 최고고 인도가 두 번째가 돼야 되는데 현대국가에서도 순위가 그렇게 매겨지지 않죠. 중국이나 인도가 미국 같은 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거보다 면적 훨씬 적은 영국 같은 나라에 근대 들어올 때 얼마나 줄창당했는지 아셨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게 결정적인 것은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영토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 그게 전근대 고대에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표시가 된다는 것. 이 기준으로 보자면 아무리 높이 평가를 해도 야마토 정권, 외의 야마토 정권이 백제나 신라 같은 한국계 고대 국가보다 우위를 가지기는 어려웠다는 결론이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황국사관의 체제가 뭡니까? 이거는 외가 한국계 고대 국가보다는 위상이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강경파 황국사학자들 얘기처럼 직접 정복을 했거나 그렇지 않아도 최소한 자신들이 우위에 서서 국제정세를 좌우했다고 써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일본의 황국사관입니다. 일본 서기도 따지고 보면 왜 그 많은 왜곡과 조작을 자행했느냐면은 바로 이 황국사관의 논리를 일본석이라는 사서에서 관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팩트를 팩트대로 써가지고는 사실 당시에 외라는 나라, 냉정하게 얘기하면 동아시아 한쪽 구석에 있는 제일 총구석에 있는 미발달된 후진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진국을 동아시아의 중진국가처럼 쓰려면 뭐 비견되는 게 아마 북한의 주체사상쯤 될 겁니다. 뭐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보면은 지금
우리 북녘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이 세계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처럼 돼 있어요. 황국사관이라는 게 바로 그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 뭐 고구려나 중원 세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도 크게 중원이나 고구려 같은 세력에 비하면 비교적 약소 세력이라고 하는 이 백제나 신라보다도 외가 참 밑바닥에 거기에서도 열세에 있었다. 이런 논리를 과연 황국사학자들이 용납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이게 바로 물귀신 작전이에요. 일본석이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삼국사기는 믿을 수 있다. 그럼 아까 말한 황국사관의 논리가 성립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도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야 돼요. 물론 초기 기록이라는 게 지연말단적인 대로 들어가 보면 믿지 못할 만한 내용이 많죠. 더군다나 삼국사기는 당대가 아니라 1300년 정도죠. 아마 그 정도 지난 고려시대 중기에 와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앞에 있었던 사료들이 많이 소실이 되고 김부식이 아무리 철저하게 이 삼국의 역사를 복원하려고 한다더라도 한계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삼국사기 쓸 때 뭐 중국사서 못지않게 똑같이 유학자인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젖어있는 유학자인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정리하면서 근거 없는 소설 썼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 앞에 있었던 사료들이 참고가 돼가지고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삼국사기를 쓸 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보통 신라계의 사료가 많이 남아있었다고 보지만 자기들의 조상들의 사료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서도 분명히 참고를 했었어요. 근데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와 중국의 사서를 비교해서 틀린 내용이 많으면 김부식은 전통적인 삼국사기의 원사료들, 사초가 된 원사료들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중국의 사서가 많이 틀려있다 라는 입장에서 썼어요. 혹자는 뭐 김부식이 4대 주의자니까 중국의 사서를 일방적으로 인용해가지고 막 거기 거 베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부식의 태도는 분명히 삼국사기를 보면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삼국사기가 일본서기만큼의 조작을 했느냐 라는 데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심하게 무시된 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온건파 황국사학자들의 주장을 거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한국고대사를 재구성하는 게 주류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대사학과를 비롯한 주류사학계는 아직도 그런 전통을 전제로 깔고 한국고대사를 복원한다는 것. 적어도 6세기 이전에 초기 시대는 그렇게 복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초기 시대만 그런 식으로 짜여지는 게 아니라 그 후기 역사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6세기에서 일어났다니다. 뭐 나중에 설명이 될 진도가 나오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임나재건에 관한 일은 6세기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임나재건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냐. 그 전부터 왜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국제정세까지 좌우하는 상태에서 그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하고 한반도의 국가, 특히 백제 같은 나라가 왜보다 우위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하고는 도저히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다른 그림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못 믿겠다는 거는 삼국시대 초기, 사실 5세기니까 초기도 아니에요. 삼국시대 고구려부터 시작해도 절반 이상이고 백제 같은 경우엔 한성백제 시대까지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성백제가 700년 백제 역사 중에서 500년인데 500년 역사를 못 믿겠다 그러면 사실 믿을 수 있는 역사는 뒤에 200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 백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우스운 나라, 우리나라 원로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자기 백제사 책에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백제는 힘없는 나라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 게 같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백제가 700년 정도의 전통이 있는 나라라고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한 3, 400년 정도 고대 국가로는 3, 400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못한 나라라고 보는 거는 이런 정도의 격차가 납니다. 크게 봐서 윤곽만 이런 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그 개개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 이 기록을 보는 시각을 보면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온조 때 백제를 세우고 그 당대에 마한을 공략을 해가지고 핵심 세력을 무너뜨리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 서기처럼 사료가 구조적으로 조작이 돼가지고 뒤에 거 가지고 베꼈다. 앞에 내용 그런 내용이 있지도 않았는데 뒤에 내용을 가지고 베껴서 없는 내용을 채워넣었다. 이렇게 보면 온조 때 백제가 마한 중심 세력을 타격을 줘서 소멸시켰다. 이 내용이 성립을 안 하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논리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백제가 마한 세력을 사실상 마한의 중심 세력을 소멸시켰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전제로 쓰는 백제사와 그걸 인정하고 이 마한의 세력권을 흡수한 백제가 마한의 일부에서 그 세력을 흡수하면서 이 마한을 백제 세력으로 흡수하면서 발전했다. 내용이 같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느냐, 아예 믿을 게 못 되는 입장에서 보느냐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같은 한국고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이가 다른 사람들이 쓴 사서 내용을 보면 도저히 같은 나라 역사, 백제만 기준으로 봐도 백제든 신라든 같은 나라의 역사라고 볼 수 없을 수준의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힘주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고대사 배울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외웠을 테니까 이게 왜 어려운지도 몰랐겠지만 아마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일 거예요.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자기가 연구할 수도 없고 할 여건도 못 되고 그럴 의지들도 대부분이 없어요. 그럼 남이 정리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서로 다른 계열의 책을 보면 이 같은 나라 역사가 같은 나라 역사냐는 게 의심될 정도로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조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앞뒤 안 맞는 내용에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가르쳤을지 저도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고등학교 교사들 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묻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좀 정리를 해달라 이런 부탁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설서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 고대사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수준이 된 분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따지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신뢰하느냐 마느냐. 뭐 신뢰라고 해가지고 저는 100% 액면 그대로 삼국사기 내용은 무조건 믿자는 얘기는 아닌데 지엽적인 건 다시 말하지만 틀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대세의 흐름을 인정하느냐. 가장 중요한 대세의 흐름이라는 건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나라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비교적 초기부터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고 고대국가로 출범을 했느냐. 아니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왕국이 성립한 뒤의 내용을 가지고 이리저리 끌어와서 끼워 맞춰서 조작을 한 내용이냐.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국가가 성립해서 발전하는 과정을 얘기할 때 이걸 도대체 어디 내용을 믿고 무슨 근거로 이 내용을 쓰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연구자들도 이거 면밀하게 분석해서 하는 사람 몇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과서 같은 데 정리되는 내용도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은 그저 미움만 받는 내용, 서로 상반되는 체제에서 이 내용 들어다 여기다 쓰고 저 내용 들어서 여기다 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왜 여러분들이 한국 고대사를 배우면서 헷갈렸느냐? 국가가 성립한 시기부터. 여러분들은 아마 나도 고구려는 주몽이 세우고 백제는 온조가 세우고 신라는 박혁거세가 세웠다고 배웠는데 뭔 소리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얘기하고 아마 시험에도 많이 나올 정도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갖춘 시기가 언제냐 요거 많이 물어봤을 겁니다. 요거 틀려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해도 적어도 우리나라 주류사학계가 주장하는 거는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고대 국가로서의 고구려가 아닙니다. 그냥 고구려라는 산골의 소국 정도. 이렇게 보는 게 달라요. 심지어는 이 연장선생에 보면 지난번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고조선의 성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이 위만조선 이전에도 중앙적 집권적인 고대국가 체제는 물론이고 사료에 나오면 굉장히 사방 2,000여리 땅을 내놓고 나왔다는데 2,000여리 땅을 내놓고도 나라가 유지될 정도면 그 나라는 그냥 고대국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국에 맞먹는 수준의 거의 제국 수준의 국가라고 봐야 돼요. 이 나라가 실제로 위만 이전에 성립을 했느냐 아니면 위만이 와서야 위만조선 시기가 돼서야 겨우 고대국가 체제를 갖췄느냐 이거 그림 틀리죠. 그래서 요한문명 같은 경우에도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고조선 제1인자라고 자처하고 한때 요즘은 좀 조용하지만 그렇게 자처하던 사람이 왜 요한문명은 호구다라고 나와 있는 자료도 보지 않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고 방송에서 떠들었느냐. 바로 똑같은 연장선상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뒤에 성립을 했는데 고조선만 너무 앞에 성립을 해버렸으면 이게 같은 계열의 국가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한국계 고대국가의 성립 시기를 늦춰놓는 게 주류사학계에서는 거의 버릇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 하나를 더 미리 설명해 놓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럼 그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 체제가 갖춰지기 전의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거하고 아마 서울대학 같은데 아니면 서울대학 출신이나 서울대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할 겁니다.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를 성립시킨 시기가 교과서에는 태조왕, 고유왕, 내무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그런데 서울대학의 좀 골수 주류들은 무슨 주장까지 하냐면은 신라 같은 경우에 5세기 후반까지 부체제였다고 얘기를 해요. 백제 같은 경우에 근초고왕 때까지도 부체제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강력한 부체제를 성립을 해서 국가를 발전시켜 놓고 나갔느니 어쩌니 이딴 소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체제나 고대국가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아마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서울대학이 이건 거의 고의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고의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그 고의적인 혼란의 원인은 뭐냐? 강력한 부체제라는 말장난 때문이에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유명한 헛소리 있죠. 인위적 실수. 실수가 어떻게 인위적입니까? 실수는 인위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인위적이 아닌 게 우연히 어떻게 잘못했으니까 실수가 되는 거지. 인위적인 실수. 인위적이라는 게 의도적이라는 건데 의도적인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사고 쳐놓고 그거 감추려니까 인위적 실수라는 헛소리가 나오는 거죠. 강력한 부채제도 마찬가지예요. 부채제라는 게 어떤 건지 알면 강력한 부채제라는 이 헛소리 못합니다. 사실 좀 뭐 온라인에 올라갈 거에 이제 올라갈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최대한 자제를 해서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 내용을 알고 보면 요거는 조금 쌍시옷 발음이 나와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제라는 게 본질부터 이해를 하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부채제라는 건 뭐냐면 신라도 사로 육촌이 있었고 이게 육부로 발전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육부에도 수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채제라는 건 뭐냐면 이 육부의 수장들이 신라를 대표하는 왕하고 니나 내나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제의 오부도 마찬가지고 고구려 오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왜 고대 국가에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강조를 하겠어요? 험악한 정복국가 시대에서 초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 전쟁이라든지 무슨 급한 사태가 났을 때 뭐 너는 병력 얼마 보내, 언제까지 보내라는 거를 명령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체제와, 그렇지 않은 체제, 군대를 보내달라는 건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제발 좀 보내주세요 예 하는 식으로 사정하라는 체제가 엄청나게 차이를 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체제라는 건 왕하고 각부 수장들이 니나 내나 비슷하다며, 위상의 차이가 별로 없다며. 그런데 왕이 어떻게 찍어 누르듯이 너 보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도 군대라는 건 인정사정 없잖아요. 지금 군대에서 휴가 문제 가지고도 왜 말이 많으냐면 군대라는 체제가 그만큼 인정사정 보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는 그냥 명령이라면 원칙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까라면 까라는, 이 말이 나온 게 사실 군대 체제에서 나온 거잖아요. 모시기로, 방송에서 말하기 좀 곤란한 모시기로 밤송이를 까래도 까는 게 군대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 같은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명령 안 들으면 넌 죽어 하는 식으로 뒤에 명령을 안 들었을 때 강력한 처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런 시스템하고, 명령을 안 들어도 그냥 내 사정이 그래서 못 갔어요 하면 그만인 이런 시스템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죠. 세상에 어떤 놈이 전투에 들어가면은 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뭐 온 정성을 바쳐서 빨리 달려가고 싶겠어요. 군대 체제가 인정사정 없고 경직된 명령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사람을 몰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 목숨 아끼는 게 기본인 생명체들한테 그런 상황에 그냥 들어가로 말 한마디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건 뒤에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력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체제는 그런 게 보장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나라에 똑같은 육부수장들이 왕이 군대 보내, 병력 언제까지 얼마씩 보내, 왜 듣겠어요? 우린 사정이 좀 곤란해서 이러면 그만이에요. 뭐 그 당시에 카톡은 없었겠지만 우리 사정이 좀 곤란하니 늦겠소 아니면 못 보내겠소 하고 통제 한번 하면 그만인 게 부체제입니다. 이런 부체제가 어떻게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뭐 신라가 5세기 후반까지 부체제였다. 이거는 신라가 5세기 후반에 보통 법흥왕 때를 많이 지목을 하는데 법흥왕 때까지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 체제를 못 갖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내용은 누구 논리냐? 요게 강경파 식민사학자들 논리입니다. 신라가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춘 건 법흥왕 때고 백제는 좀 빨라서 근초고왕 때. 고구려는 보통 태조왕으로 많이 봅니다. 뭐 이건 뭐 일본에서도 강경파나 온건파나 별 차이가 없이 한국 학계하고 비슷해요. 이런 정도로 낮춰봐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어차피 강력한 세력이었다는 걸 별 부정도 못하고 외와는 큰 관계가 없는 북방 세력이기 때문에 뭐 고구려는 살짝 떼어줄 수는 있는데
백제나 신라는 굉장히 늦춰졌죠. 근초왕이 언제 사람입니까? 4세기 중반이란 말이에요. 백제도 4세기 중반에, 심지어는 스에마스 야스카즈 같은 사람 측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신생 독립국가인 백제, 근초고왕 때가 신생 독립국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압박을 받아서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새로 독립국가를 형성하려는 백제가 힘이 없으니 웨이 원조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웨이에게 많이 의존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구황후가 왔을 때부터 복속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런 해석에는 뭐가 허점이 되는지 알겠죠. 일본서기에는 고구려도 진구황후한테 같이 백제하고 같이 복속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고구려가 복속했다고 하면 이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에서 믿어줄 놈이 별로 없으니까 고구려는 되게 살짝 뗍니다. 이게 사료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고구려가 이제 진구황후인 야마토에 복속했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고구려 살짝 떼고, 일본 서기를 믿는 것도 선택적으로 백제가 복속했다는 내용만 믿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지금 일본이 고대 한일 관계사를 쓰는 기본적인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계, 특히 주류사학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주류사학계는 이 논리를 들여와서 한국 고대사의 체계를 확립시키고, 이 내용 대부분이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 대부분이 바로 이런 전제하에서 쓰여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뭔 소리를 하자는 건지 헷갈리는 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물론 교과서라는 것이 헷갈릴 만한 내용을 뒤에다 숨겨놓고 요리조리 편집을 해가지고 찍소리 말고 외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찍지 않으면 어차피 니네 대학 못 가니까 알아서 기어 하는 식으로 가르친 게 우리나라 국사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가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배웠으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내막을 알면 뭐 믿거나 말거나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고대사 체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요 내용,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성립해서 발전된 내용을 얘기를 하려다 보면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혼선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체제가 있는데 두 가지 체제 중에 체제가 타협할 여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런데 한쪽 논리로 얘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쪽에서 손가락질과 욕이 들어옵니다. 특히 주류사학계가 비주류들을 몰아가는 거, 뭐 비주류가 주류사학계를 몰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뭐 우리나라 국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근거와 논리로 시비를 가리자 이거보다는 내가 믿는 쪽이 옳고 내가 믿지 않는 쪽을 얘기하는 건 다 엉터리고 사기다 라는 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사람들도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역사를 정리하려다 보면 결국 눈치를 보거나 안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어서 매장이 되던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불편한 진실인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역사 정보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80%는 조작된 정보다 라는 점을 의식하시면서 앞으로 역사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게 뭐냐면 역사 정보만 그런 식으로 왜곡이 돼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을 비롯해서 뭐 자연과학은 좀 낫겠지만 거기도 제가능한 진배업계 허위 정보들이 난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연과학계의
뭐 검증 과정이 이제 인문사회학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이겠지만 비교적 객관적이라는 게 거짓말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 근데 그나마 비교적 객관적인 검증 과정도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된 인문사회 과학 쪽의 정보라는 게 얼마나 정확할지 그거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사는데 이 역사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 길잡이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문가로서의 역사를 배울 때는 뭐 시시콜콜한 역사를 배우는 것보다 이 정보라는 게 어떻게 왜곡이 돼서 일반인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게 어떻게 악용이 되는지 요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쓸모 있는 내용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전제로 놓고 한국 고대사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일본서기 못지않게 조작이 되어 있다는 설은 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국 고대사를 설명하겠다. 요거부터 미리 밝혀둡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두어 시간 동안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뢰도 문제 그리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관련된 분야에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겠죠. 그 사례 하나 들어봅시다. 이거는 고대사뿐만 아니라 주변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고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삼국지의 내용을 맹신을 하다 보니까 한반도 지역에는 3세기 이전에 성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풍납투성 같은 경우에 발굴을 해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일부 같은 경우엔 기원전 1세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때는 그 풍납투성을 가지고 뭐라고까지 그랬냐면 이 강변을 지나가면 다 보이는 건데 그게 뭐 모래가 날려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지 사람이 쌓은 성이 아니라나.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쌓은 성이 아니면 그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티기도 힘들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버텨온 성을 사람이 성이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즘까지도 그래요. 5세기 거래요. 근거가 뭐냐? 발굴을 해보니까 5세기로 연대 측정되는 유물이나 유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고 보면 웃기는 논리인 게, 그 한성백제가 5세기까지야 그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게 왕성이건 아니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그 지역에 백제가 5세기까지 있었으니까 5세기 유물이나 유적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문제가 되는 건 그 이전에 유물이나 유적이 나오느냐는 거지. 심지어는 성벽이 한 사람마다 연대 측정이 달라요. 그래서 나 학교에서 직접 두 화가 싸우는 것도 봤는데 서로 하나는 내가 판 지역은 기원전 1세기께 나왔다. 또 하나는 내가 판 지역은 5세기께 나왔다. 이 말만 무슨 정치꾼들 싸움하는 것처럼 그걸 논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 기원전 1세기부터 계속 그 지역에 성을 쌓고 사람이 살아왔다면 흙으로 쌓은 풍납소성이 거기 맨날 홍수나는 지역인데 거기다 전쟁도 잦았는데 500년에서 거의 600년인데 그동안 한 번도 무너지거나 소실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지금이야 그냥 유적일 뿐이지만 그때 성이라는 거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시설이고 홍수가 나면 제방 역할을 하고 이런 건데 실제로 그 당시엔 사용하는 건데 수리나 복구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5세기 즈음 가가지고 수리나 복구를 했던 부분은 당연히 5세기께 나오겠지. 그런데 지가 판 거에서 5세기 거 나왔으니까 이건 5세기 거다.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삼국지의 맹신 풍조가 이렇게 고고하게까지 영향을 주는데 관련된 고대사 분야에 영향을 안 줄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전제를 놓고 한국 고대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다른 전제를 놓고 한국 고대사를 쓰는 체계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국가 성립 시기에 있어서의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국가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에 적합한 게 아마 유리왕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이게 적합하냐면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삼국사기에도 적혀 있고 중국의 사서에도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비교적 믿을 만하냐 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겠죠. 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이 전한후한이라고 그러죠. 한나라가 성립해서 오다가 중간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사실상의 창탈을 해가지고 이 신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적이 있어요. 이 신이라는 나라가 몇십 년 정도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요 시간 동안에 고구려와 뭐 약간의 마찰을 빚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신이라는 나라를 세운 왕망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유교 원리주의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어폐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식으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교 원리주의자라는 건 뭐 특히 국제관계, 고구려하고 관련된 국제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른바 조공책봉 관계라는 거를 원칙적으로, 이 설정된 원칙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돼 있다는 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또 조공책봉 관계의 이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난감하네요. 이걸 설명하다 보면 또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너무 깊이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헷갈리는 게 반복이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조공책봉 관계를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천자라는 단 한 사람의 지배자로 통합이 돼 있어야, 통일이 돼 있어야 정상이라고 보는 게 바로 중화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국지 같은 경우에 황제가 둘만 돼도 난세인데 셋이나 나왔으니까 뭐 심한 난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게 난세라고 보기 때문에 유교적 원리주의에 의해서 중화주의적 원리하고 뭐 유교적인 원리는 통합니다. 그거는 또 공자 자체가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주나라 빠 비슷해가지고 주나라의 체제를 굉장히 무조건 거의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그 주나라가 바로 이 중화주의적인 세계관을 확립시킨 이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세계가 공자로 그대로 연결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단 한 사람의 천자만 있어야 되고 이 천자 밑에 세상이 통일되어 있는 게 정당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자가 주변의 나라들을 다 직접 통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은 뭐냐면 천자들의 위임을 받고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뭐 영주라고 할까? 지방의 제후들인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게 중화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그 세력과 이 천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궁신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방의 정권, 그 지역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
그래서 중국이 지금도 뭐 동북공정이니 서남공정이 이런 역사공정 얘기를 할 때 왜 그 지역이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으니까 중국의 일부였다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조공책봉 관계의 설정을 전제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다른 것보다도 뭐 근현대사에서 뭐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한테는 일부의 설명이 같겠지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설정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종교나 이념으로 세상을 설정을 해요. 그건 뭐 세계관이라고 고급스럽게 부릅니다만은 그런데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역사는 항상 종교나 이념에 입각한 설정과 현실이 많이 다른 게 역사라는 겁니다. 조공책봉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군신관계라고 설정을 해놨지만 사실 뭐 흉노니 고구려니 이런 나라들이 중국에 진짜 복속이 돼가지고 천자 명령이면은 진짜 요즘에 뭐 지방의 도지사들이 대통령 명령 듣듯이 뭐 통치권 대부분 포기하고 명령을 들었느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공책봉 관계라는 거는 형식적으로만 군신 관계였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독립국가들을 우호적으로 묶어놓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얘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조공에 대해서 워낙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보통 조공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납하는 구조로 알아요. 제후들이 천재한테 가가지고 나 좀 잘 봐주쇼 하고 조공품 보내면 상납하는 구조로 하는데 실제로 조공책봉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납을 받고 나서 뭐 조직폭력배 보스들이 하는 것처럼 니들이 바치니까 잘 먹고 말겠다고 입 씻고 마는 게 그게 조공책봉 관계가 아니에요. 원래 조공책봉 관계에서는 이 조공품이 들어오면은 거의 최소가 2배일 겁니다. 2배 이상 가는 가치의 회사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고구려나 흉노 같은 나라들이 중국하고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느냐라는 비밀이 사실 알고 보면 여기 있어요. 이익이 되니까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중국은 그럼 왜 손해보면서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느냐? 일단 이념적인 체제를 유지를 해야 그 이념에 입각한 국내 통치도 일관적인 체제에서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체제를 묶어놔야 분쟁 나서 니나 내나 서로 갈 길 가자 이렇게 해서 분쟁 생기면은 해결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전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차피 자원 풍부한 중원에서 물자 적당히 줘가면서 달래는 편이 국방비보다 전비라고 해야겠지만 전쟁 비용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제국 성립 이후로는 계속 이 정책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동아시아 역사에서 흔히 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소위 중앙에서 입장하면 오랑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 제도를 굉장히 악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사에 이 비슷한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 사례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국력인 별거 아닌데 중원에서 보다 많은 그 좀 높은 벼슬을 책봉받으려고 합니다. 왜 높은 벼슬을 책봉받으려고 그러느냐? 그 지위에 맞춰가지고 회사품이라든지 그 국가에 대한 대우가 결정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는 다르게 그 나라 사실 별 볼 일도 없는데 그 나라 위상에 비해서는 과도한 회사품을 요구를 해오게 되고 그걸 중국에서 자꾸 들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식으로 말하면 무역적자 내지는 재정적자죠. 그거 당신 다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에서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쌓여가지고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말대로 잘 안 듣고 실질적으로는 독립국가니까 뭐 중원에서 통제하는 거. 이 관계가 뭐냐면 미국이 독립국가인 다른 나라에 압력은 가할 수 있지만 그 나라의 내정에 직접 관여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긴 좀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는 나라도 있지만 독립국가의 내정 간섭하는 거하고 자기 지방 정권의 내정 간섭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상의 독립국가에다 압력 넣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권 틀려지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런 게 전환 말기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 이겁니다. 근데 원리주의자인 왕망이 딱 직권을 해가지고 이 꼴 보면 못 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한테 내려준 거. 근데 그 당시에는 인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인받은 걸 인장을 줘가지고 너희들한테 벼슬을 준 거를 뭐 공인을 한달까?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거 새로 다 해줄 테니까 우리 나라가 새로 썼으니 너희들한테 그거 새로 준다 해가지고 요렇게 속이고 나서 다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보내줄 때는 니들 주제에 맞는 쪽으로 강등이죠. 강등을 해가지고 책봉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받아먹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받아먹은 게 이 지위가 강등된다는 건 그런 것도 다 축소하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반발이 났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반발을 한 게 흉노입니다. 흉노가 반발하니까 왕망은 저것도 반발하니까 가만히 둘 수 없다 해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쳐야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하나 유방이 나라를 세우고 왜 이런 체제를 만들었겠습니까? 흉노 정벌 갖다가 죽을 뻔했거든. 그래서 함부로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다가는 낭패를 본다는 걸 아주 깊게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차라리 물건 주고 달래가지고 우리한테 적대 세력이 아닌 그냥 우호 세력으로 묶어놓자. 이래서 그 막대한 적자를 감수를 하고 이 체제를 유지해온 거예요. 근데 왕망이 원칙적으로 돌리자고 하니 흉노는 반발을 하고 한번 혼을 내서 누르긴 눌러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네 나라에서 병력 동원해서 가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짜는 게 뭐냐면 이의제이다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고구려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군대 보내라 해가지고 니들이 흉노 정벌해라. 이게 흉노라는 정벌을 하는데 요 나라들을 앞잡이로 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 사서에 얘기되면 고구려 쪽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는 보내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사고예요. 고구려인들이 군대를 보내왔는데 이것들이 흉노 정벌을 가는 게 아니라 다 도망쳐가지고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탈영 비슷하게 한나라 군대 체제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뭐 국경을 어지럽히고 뭐 도적질을 했다나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래서 고구려에서 병력이 오긴 왔는데 자기들 명령대로 흉노 정벌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왕망의 강요 때문에. 사실 뭐 고구려 입장에서는 전혀 싸울 이유가 없는 흉노와의 전쟁에 고구려 병사들이 동원이 된 꼴이에요. 근데 이 고구려 병사들이 하다 보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사실 고구려 입장이 그런 거고. 왜 내가 니들 멋대로 벌인 전쟁에서 희생이 돼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 신나라의 명령에 듣지 않고 오기는 왔는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집단 탈영이죠. 탈영을 해가지고 국경 넘어가서 노략질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뭐 우리도 뭐 미국 같은 강대국이 뭐 자기들 멋대로 벌인 전쟁에 군대 좀 보내라 하면은 뭐 힘없는 나라가 별 수 있습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속으로 가기 싫으면 딴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대한민국 살만해진다면은 뭐 이라크니 아프가니스탄이 이런 데 군대 오라 그러면 보내긴 보내는데 그냥 전투를 안 하는 뭐 의료부대나 뭐 공병대 보내가지고 이제 그 현지에서 뭐 치료해주고 인심 얻고 뭐 여기 쓰러진 건물이나 세워주고 이렇게 인심을 얻다가 전투분해 보내라 그러면 전투 안 하는 지역으로 보내겠다 해가지고 극구 전투를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못 살 때는 뭐 월남전 같이 열심히 싸운 적도 있었지만 그거는 그만큼 싸워가지고 대가를 받아낸 거니까, 이 월남전 얘기가 아니니까 한국군이 어떤 식으로 미국을 등쳐먹었는지 하는 얘기는 생략을 해두는데, 이게 바로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압박을 받아서 동원된 군대가 흔히 보이는 사태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왕망이 이렇게 탈영한 고구려를 응징을 하기 위해서 어무라는 장수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너 고구려 놈들 혼내줘라. 근데 이 어무가 오히려 고구려 입장을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 잘못이 아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앞뒤 따지면서 사실 당신 같으면 진해 전쟁도 아닌데 와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싶겠냐, 이걸 강제로 동원하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냐, 아마 이런 얘기가 오갔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제가 그냥 짐작으로 얘기하는 건데, 뭐라 그랬냐면은 사료에 나와 있는 거는 어무가 고구려 후 추의 입장을 두둔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액면 그대로 보면 고구려 후죠. 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뭐 중국 사서만 보면 고구려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성립이 안 됐던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삼국사기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후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런데 왕망이 고집을 꺾지 않고 어무한테 계속 정보를 하라 그러니까 어무가 나름대로 꾀를 내가지고 중국 사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구려 후 추를 꼬여내서 그 목을 베어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 삼국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리왕 때 일어난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무가 고구려 쪽에다가 타협을 얘기를 해가지고 고구려 쪽에서 연비라는 장소가 갑니다. 근데 어무는 바로 그 연비를 잡아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러고 사태가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하고 이 중국사서하고 틀리는 핵심적인 내용은 진짜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가 되지 못했던 고구려 후, 제후, 이 후에 불과했던 고구려 최고 집권자의 목을 베어가지고 진짜로 보낸 거냐, 아니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고구려 왕이 아닌 장수의 목을 베고 허위보고를 하고 수습을 했느냐, 이 차이죠. 근데 어느 쪽이 더 신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후에 요 사건으로 추가로 무슨 분쟁이 있었다는 기록은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태가 마무리됐다는 내용을 놓고 보면 과연 진짜로 고구려 통치자의 목을 잘라서 보냈을까? 그랬으면 고구려는 거기서 일단 대타격이잖아요. 일단 뭐 이게 왕이 아닌 정도라고 하더라도 수장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고구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흔들렸을까 하는 내용이 의문일 정도로 별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 고구려의 다른 내용을 보면 주변에 이제 부여라든가 하는 나라들, 요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 체제가 유지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무신왕으로 정상적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고구려가 대무신왕 때부터 이제 부여를 누르면서 성장하는 이런 내용이 보이는데, 진짜 뭐 수장이 혹 죽었으면 이 부여 관계에서 뭐 우위에 쓰고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 또 중국에서 이제 신나라 때 왕망의 통치가 어떤 거였냐는 거. 실제로 이런 무리한 게 이런 정책이 많았기 때문에 신나라가 나중에 망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런 무리한 정책 때문에 부작용이 나가지고 이 부작용에 대한 반발로 왕망 정권이 무너지게 돼요. 그럼 고구려에 관한 사건도 이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어무의 태도가 그렇잖아요. 고구려의 잘못이 아니다, 자기가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러면 고구려의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던 사람이 무리하게, 고구려도 바보가 아닌 바에야 이게 자기네들 응징하겠다고 온 놈한테 왕이 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자리에 직접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할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태조왕의 훨씬 이전인 유리왕 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신뢰할 만할까요? 중국사에 나와 있는 내용? 곧대로 제후였던 추의 목을 진짜로 잘라서 보냈다는 내용이 신뢰를 할 만할까요? 이 사건은 이후 왕망이 고구려후를 하구려후라고 낮춰 부르게 했다는 후속 조치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못 취했던 걸로 나옵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 고구려가
왕망 정권에 반항을 했다는 건 분명하죠. 근데 이 왕망 정권이라는 거는 전한을 대치하는 중원의 제국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조차도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뭐 부채자라고 불러도 좋고 연맹국가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든 간에 그런 나라도 못 되는 고구려가 이 대제국에게 이런 정도로 들이받을 수 있는 그런 배짱과 힘이 있었을까? 이런 점을 볼 때 오히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더 신뢰성을 갖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 한없이 예를 들 수 없으니까 백제에 관한 것만 잠깐 예를 들고 말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백제가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를 형성했다고 보는 고이왕 때 하나의 사건이랍니다. 이게 뭐냐면 그 비슷한 시기에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공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때 삼국사기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때 고이왕이 그 혼란을 이용해 가지고 낭랑의 땅 일부를 차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낭랑 쪽에서 굉장히 화를 내고 항의를 하니까 잡아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가 차지했던 거를 돌려주고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의 사서에는 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때 진한의 몇 개 나라를 소속을 저기 낭랑군 밑으로 소속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의사 전달에 문제가 있어요. 소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의 신지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뭐 분쟁이 벌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중국 사설을 믿느냐 삼국사기를 믿느냐에서 완전히 달라지죠. 삼국사기를 믿는다면 이 고이왕이 지배하는 고대 국가가 고구려와 이 관구검 요 분쟁을 이용해서 이권을 얻으려고 하다가 낭랑의 항의를 받고 이 차지했던 이권을 돌려주는 고대 국가 백제가 일으킨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더니 중국 사설대로 해버리면 이거는 그때까지도 지난인 거예요. 고이왕 때 고대 국가를 성립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백제도 이 여러 한, 사실상 만이겠지만 뭐 마한이라고 부르든 진한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이 한의 조그마한 소국 중에 하나였고 이 소국 중에 하나가 낭랑과 관련된 사건에 관련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좀 너무하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고이왕 때는 그래도 백제가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보면 아니 삼국지에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고이왕 10년인데 고이왕 때 중반쯤 되는데 이때도 한이라면 중앙적 집권적인 고대 국가의 백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로 교과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가르친 대로 적어도 고이왕 때 백제가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갖췄다면 중국사서는 엉터리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중국사서가 엉터리인데 왜 그거 기반으로 체계를 짜냐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고이왕 때 중앙집권 체제를 갖췄으나 그때 백제는 한의 소국 중에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는 중국사서를 기반으로 한국고대사 복원을 하는 이런 체제로 배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한 역사체계는 신뢰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느냐? 얘기가 또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고구려와 중원제국의 관계, 백제와 중원제국의 관계를 놓은 하나의 사건을 사례로 들어가지고 어느 쪽이 믿을만 하냐는 이 두 가지 사례만 들었는데 중국 쪽 사례를 좀 제 입장에서 보면 맹신이죠. 맹신하는 체계로 짠 서울대 중심의 이 고대사 체계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제 조건이 벌써 이상해져요. 자, 삼국사기는 조작이 된 사료죠. 일본석이 못지않게 조작이 된 사료입니다. 그런데 한국 고대사를 보고 나면서 삼국사기를 이용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조작이 됐다고 해서 뭐 쓰다 속이지, 저는 그래도 일관성이라도 있게 나오면 좀 나. 아예 이건 조작이 된 사료니까 뒤시대에서 베꼈다. 그럼 이 시대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또 삼국사기를 이용을 해요. 뭐 하자는 짓이냐. 그러니까 이건 뭐 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자기 편한 논리는 삼국사기에서 인용해서 복원을 하고 불리한 내용은 못 믿을 거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성립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점을 시사하고 있는 사람은 못 믿을 거고, 그거하고 좀 관련 없는 사료들은 이러저러 엮어가지고 가위로 편집을 하듯이 그래가지고 이용하는 이런 방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번 주도 예상치 못하게 스트리밍 방송이 중단이 돼가지고 좀 서둘러서 메워봤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좀 늦게 올라가고 내용도 좀 서둘러 만드느라고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대면 강의에서 만나서 뭐 질문을 통해서 메워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렇게 녹화를 해서 방송하는 건 질문도 못 받고 뭐 서로 상호 소통되는 부분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면 강의에서 많이 만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스트리밍 강의에서 질문을 받아도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문이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만나서 하는 강의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극복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